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봐야겠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에 대한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 앞에 바닷가에 낚시를 다녀왔어요. 예, 낚시를 다녀왔는데 낚시를 하러 오라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열심히 또 낮에 열심히 시장을 봤습니다. 낮에 시장을 보고 한 5시쯤 예, 그 정리를 마치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별일이 없으면 일요일 날 4시부터는 무조건 시장을 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외출을 했다가도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가도 어쨌든 일요일 날 오후 4시까지는 웬만하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4시부터는 시장을 보는, 뭐 일요일 늦게까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그 다음날 정신없이 출근하고 이러는 거를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원하겠죠.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원하겠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다라는 게 제 결론이라서 저는 그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주가 편해요. 예, 주중에 뭐 하겠다고 열심히 뭐 낮에 찾아보고 밤에 잠 안 자고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쭉 흐름을 잡아 놓으면은.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거는 각자 알아서 보시고, 다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5% 최저 법인세에 대해서 유럽이 지지했다라는 거. 그 이슈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준 총재들의 금리 인상 관련된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어차피 기존의 댈러스 연은 총재 이 사람 한 사람은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패트릭 하커 총재, 필라델피아 지역이에요. 필라델피아가 목요일날 뭐가 발표했었냐면은 지난 목요일날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연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50.2에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53 정도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31.5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댈러스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엇갈리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3월 중반 이후부터 4월달, 5월달 넘어오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엄청난 이슈가 있었지만은 모든 총재들이 한결같이 입을 맞췄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동조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런데 카플란 총재에 이어가지고 하커 총재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뭐 단순히 생각하면은 연준 내에서 반발하나? 대립하나? 싸우나? 이미 그 트럼프 시절에 이제 연준 내에서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안 됐죠. 그게 연준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행동들이 생기는 거지 무슨 뭐 정치판처럼 반대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누가 어느 당에서 지정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연준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장을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이 그 파월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총재들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 전체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6월달 FOMC 회의 열면서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책임이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책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 총재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를 좀 더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번 주에는 소비, 물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잘 봐야 됩니다. 부동산 쪽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어요. 영상 찾아보세요. 부동산 쪽 영상. 지금 그 주택시장 버블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게 시들지 않으면, 잠자지 않으면은 좀 심각하게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뭐 과장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증세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옵니다. 27일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증언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할지 뻔합니다. 증세해야 된다는 얘기 하겠죠. 28일날 2022 회계연도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이 공개가 됩니다. 예산안 공개되면은 난리 나겠죠, 또? 그죠? 그 예산안에는 엄청난 지출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메꿀 거냐? 예산안이 통과가 되려면 미국의 현재 법령 체계상 예산안이 뭐가 이렇게 상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얼마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를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방법이 뭐예요? 증세죠. 증세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재무장관이 세금 올리겠다. 바이든이 돈 쓰겠다. 당연히 세금 올리는 거죠. 법인들에 대해서만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법인들에 대해서만. 예. 또 건드릴 세금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세를 하면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주식을 접어야 돼. 주식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증세하면 나쁘다. 어디에? 기업에. 그런데 좋은 데도 있어. 어디에? 좋은 데는 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한꺼번에 지금 다 올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된 거, 지금 말씀드린 기회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올릴 거예요, 오늘. 자, 그 외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맞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의회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뉴욕시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뭐 시카고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대규모 도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의원들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의회가. 이게 통과가 무사히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되면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또 줄줄 나오죠.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의회 또 클로즈 되고 뭐 난리를 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증세라는 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변동성이 커지겠죠.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소비, 물가, 이제 3월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5개월 연속 상승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준이 6월달 FOMC에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옵니다. 월요일날 노드스톰, 그리고 수요일날 가면 엔비디아, 딕스스포츠, 스노우플레이크, 윌리엄스 소노마 나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걸 이제 왜 이런 기업들을,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왜 얘네들만 얘기해주냐 할 텐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나왔던 게 이제 소비 유통주들이에요. 특히 이제 의류 관련된 소비 유통주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베스트바이 같은 전자 유통주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노드스톰은 미국에서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하고 이제 견주는 그런 백화점 체인입니다. 의류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IT 기업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뭐냐? 작년에 엄청나게 IPO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가격이 흔들리면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
딕스 스포츠는 최대 스포츠 유통 매장이에요. 스포츠 용품 유통 매장. 의류가 많고요. 그 외에 스포츠 용품들, 낚시, 사냥, 총도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요. 가면은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곰 잡을 때 쓰는 그런 뭐 칼부터 해가지고 곰 사냥용 총, 그리고 곰 사냥용 활,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팔아요. 거기 현장에서 곤충 같은 것도 직접 판매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그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쯤은 반듯한 주방용품 하나 놓고 싶은 거 있죠. 왜? 뭐 파티할 때 뭔가 반듯한 볼 같은 거 이런 아니면 접시 같은 거 세트로 딱 내놓고 싶은 그런 욕심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전 도구들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계란 후라이 뒤집개 하나에 막 200불짜리 막 이런 거 20만원짜리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그 뒤집개 뭐 그게 대수라고 그거 하나에 200불 20만원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컵 하나에 뭐 150불 막 이런 예, 그 물컵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단순한 물컵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많이 찾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계층들 중산층에서 주로 가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가 되면 중산층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쯤은 그래도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테이블 뽀라도 하나 반듯하게 우리가 맨날 뭐 3, 4불짜리 그런 거 갖다 비닐로 갖다 깔았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뭔가 반듯하게 한 100불짜리 그래도 하나 깔아놓고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야겠다. 뭔가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가는 곳이에요. 목요일날 베스트바이가 있고요. 갭이 있습니다. 갭 의류회사 아시죠? 우리 애가 참 주구장창 입었던 브랜드가 갭입니다. 갭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갭 카드 할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용한 거에 따라서 쿠폰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또 걔네들이 이제 그 재고는 아닌데 이제 그 사이즈가 안 남은 것들은 떨이를 해요. 사이즈 안 남은 것들은 또 막 5달러짜리 이렇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갭에 가가지고 10불 넘어가는 옷을 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켓 같은 거는 20불 넘어간 거를 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싸게 팝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좀 비싼데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바지나 티셔츠는 평균 가격이 한 8불 정도? 8불 정도 평균 가격이 8불 정도예요. 그리고 자켓 같은 거는 평균 가격이 한 13불에서 15불 요 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갭이라는 브랜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의류 분야에서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특히 아이들 쪽에서는 굉장히 크죠. 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옷도 많아요. 그거 잘 모르시죠? 한국 회사들이 만든 옷이 갭 붙여가지고 OEM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옷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옷들 있죠. 현지 공장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질이 틀려요. 옷의 질이 틀려요. 이게 갭이라는 회사의 옷이 질이 정말 안 좋다가 이 한국 회사들과 동남아 지역에서 공장이 접선이 이루어지면서 그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유통주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시장이 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은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다시 이제 상승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에 대한 탄력이나 강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 말씀드렸죠. 뭐예요? 이제부터 기회의 시간이 옵니다. 매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주 흥분되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비트코인 줄줄 떨어지니까 막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막 이러고 계신데 주식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부터 난 충분히 쉬었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다시 뛰어볼까? 하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뭔가 역행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먼저씩 한 발 앞서 움직여서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항상 기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먼저 와 있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앞서서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고, 이번 주에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잘 하셔야 돼요. 예. 계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볼 거는 시장의 지수 아닙니다. 어떤 종목 특징주의 어떤 흐름 아니에요. 뭐 테슬라가 어쨌다, 비트코인 어쨌다 아니에요. 무조건 내 계좌의 수익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에서 그거를 픽스 시켜줄 건지, 여기서 털고 나와줄 건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